세계의 절반 여성들이 말하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제목은 지금 주거와 공동체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제가 원래 전공이 주거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뭐 주거학이라고도 하고 주생활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학이라고도 하는 학문을 제가 공부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요 공동체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거와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화두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주거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면 어떤 답을 주실까요? 유영대 스님, 주거가 뭐? 일정한 곳에 머물러 또는 그런지.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거라고 하면은 그냥 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도 물론 맞습니다. 주거의 개념을 광의 개념으로 보느냐, 혹은 협의의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 개념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서 사는 것, 혹은 일정한 곳에 자리 잡고 사는 삶을 주거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광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주거 이꼴 삶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자로는 집주자에 머물 것자, 그리고 해비테이션으로 이제 영문으로는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주거라는 것이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및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를 모두 포함한 의미를 이제 주거라고 본다. 아까는 제가 이제 주거라는 것을 삶의 개념으로 봤었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이나 삶이나 같은 개념인데, 이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 생활은 뭐 우리가 쉽게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의식주 생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요거를,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다가 주거라고 치니까 요렇게 네이버가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주거의 역할입니다. 이게 뭐 오래전에 이제 정의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주거의 역할은 가족 생활을 유지하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며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과 휴식 및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 가사노동의 장소가 되고 지역사회생활의 기반이 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라는 개념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 주거의 역할을 정의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 가족이라는 단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해체됐습니다. 분리되고 있고. 그래서 이 주거의 역할을 이 가족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인가? 가족이 없는데, 혹은 우리 보통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 해가지고 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주거의 역할이, 과거의 주거의 역할과 현재의 주거의 역할은 이게 상당히 역할이 변화됐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주거라는 것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는 한 문화의 총체적 모습을 담아내는 물리적인 용기인 동시에 인간의 삶을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산물이다. 제가 이제 주거학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내가 하는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주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를 나타내는 그 시대의 모습을 주거를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주거라는 것이 곧 그 나라의 문화 혹은 그 지역의 문화, 그 가족의 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주거학은 굉장히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 여기 물리적인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라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주거라는 것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여기서 용기는 이제 그릇인데,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주거라는 것을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생활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지는 용기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생활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물을 네모란 용기에 담으면 그 형태가 되고, 뭐 둥근 용기에 담으면 물의 그게 바뀌듯이 결국은 이 그 생활을 잘 표현하는 것이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따라서 생활이 변화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릇에 따라서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곳을 다 주거로 본다면 이 도서관도 주거가 될 것이고, 뭐 우리가 당연히 집도 주거가 될 것이고, 병원도 주거가 되고, 모든 그 벽과 천정을 가진 하나의 건축물들은 다 주거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각각의 문화는 고유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저는 그 아파트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고가 획일화된 데는 똑같은 공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획일화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무슨 닭장 같은데 이제 똑같은 곳에 사람은 다 다른데 고유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공간에 다 그냥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근데 또 희한하게 그 공간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벽지도 똑같았고 조명도 똑같았고 뭐 놓여진 것도 그냥 옵션으로 있는 가구 똑같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가족 혹은 거기에 사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이 공간이 또 바뀐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거는 사람이 살기 위한 장소 그 자체다. 그리고 주택이란 유형의 건물 그 자체로서는 분명히 무기물이지만, 이거는 주택이라는 그 자체는 무기물이죠. 근데 여기에 인간이 들어가지면 유기체로 변화한다라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 주제를 두 개를 잡았습니다. 이거 주거라는 거 하고 지금 공동체라고 해서 요즘에 제가 이 커뮤니티에 꽂혔습니다. 꽂혀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혹시 커뮤니티가 뭔지, 어떤 거를 커뮤니티라고 하는지 이교희 선생님께서 보통 공동체를 보통 네. 비슷한 의식이나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단체나 네. 무리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박수 한번. 전에 물어봐야 돼. 그렇습니까? 편해적이다. 네, 그 공동체는 이것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제가 뭐 그 보편적으로 네이버에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정의하는구나라고 이제 제가 찾아온 겁니다. 공동체는 뭐 한자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네이버가 정의하기를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혹은 뭐 운명 공동체라고 또 하는 용어도 있죠.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의하여 결합된 유기적인 통일체로서의 사회. 독일의 사회학자가 테니에스가 이 공동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면은 그 가족 혹은 촌락, 마을 요거를 이제 공동체로 쉽게 하죠.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공동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됐냐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요즘에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현상을 초래할 것인가,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이런 데 대한 고민. 그리고 현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모임을 이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홀로 더 이 공동체에 반대되는 이제 고립되는 거죠. 고립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도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근데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공동체 생활, 공동체 커뮤니티 얘기를 하면 심하게는 뭐 빨갱이 내지는 요즘에도 뭐 사회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듣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이게 기원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제일 작은 그 공동체 그 구성이 가족이고 이 가족을 이제 담는 공간이 이제 주거고 이렇게 됐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가족이나 마을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촌락에서부터 공동체는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가족, 씨족, 지역에 바탕을 둔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역사를 보자면 오래전부터 있었고 오히려 그 현대 사회보다는 전통 사회에서 이 공동체가 훨씬 특성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 좁은 의미의 공동체, 이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감소했고, 그리고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전통적인 우리가 그 생각하는 공동체는 자취를 감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현황의 네 번째 줄인가요? 여기에 지금 뒤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지금 뭐 현대 사회는 이 공동체가 자꾸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인간은 자연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혹은 공동체적인 경험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거를 봐서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관계망이 없어지면 거에 대해서는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게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온라인의 형태로든지 오프라인의 형태로든지 공동체적인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자인이라는 사람은 현대의 그 공동체 운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이 강조되는 공동체 운동으로서 도시 주민 운동 혹은 지역 시민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그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제 생산도 하고 같이 소비도 하고 하는 쪽이죠. 세 번째는 소공동체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는 그 화성의 신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유기농 계란을 생산을 하고 같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한 마을을 뜻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공동체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경쟁적인 삶이 더 치열할수록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욕구들은 더 많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주거하고 이제 접목을 조금 시켜보면, 그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사회 인구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 주거의 질에 대한 논의는 그 계속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최근에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대중 매체에서 공동체 주택,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코하우징, 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코하우징 또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로 이제 넘어가니까 시니어들이 이제 코하우징을 이루는,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삶을 영위하는 거,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쉐어하우스, 뭐 땅콩집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 여기에 내용들은 뭐 사실은 그 개념에 대한 것들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그 생각들을 조금 앞으로 미래의 주거 혹은 미래의 공동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변화되면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코하우징은 입주자들이 사생활을 누리면서 공용 공간에서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협동 주거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또 같이 또 따로 정신을 주택에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가구 정도의 안팎의 입주자들이 마을이나 연립주택에 모여서 살면서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주택과 공용 공간을 설계하는 게 특징입니다. 입주자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 공간도 이용한다는 점에서 쉐어하우스와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코하우징은 1970년대 획일적 주거 형태에 반발해서 덴마크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형태로 이제 코하우징을 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주거의 근본적인 기능은 돌봄 서비스이고, 이는 1인 가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코하우징이 확대되면 개인은 적은 비용으로 좀 더 풍요로운 주거 환경을 확보하면서 그와 동시에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의 근본적인 기능을 충족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구 구조의 변화가 코하우징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령층과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코하우징이 앞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코하우징은 핵가족화와 고령화 대책으로 개인 사생활을 지키면서 공동생활의 장점을 접목한 주거 형태라는 점에서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서 등장하고 있는 요즘에 고독사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웃과 함께하는 주거 형태 코하우징, 요거는 이제 한 예죠. 예전에는 우리 이사 오면은 떡 해서 이제 다 돌리기도 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이제 인사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 없어지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또 뭐 이웃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그 개념 자체가 변할 정도로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웃과 소통하며 서로 돕고 살아가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주거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호인 주거, 같은 취미나 혹은 같은 직업이나 혹은 같은 그 생활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코하우징. 근데 요게 그 뭐 외국에서는 아까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런 곳에서는 이런 그 주거의 형태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주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거에 대한 개념을 첫 번째 아까 재산 증식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거를 외국 같은 데는 이제 주거는 꼭 내 집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꼭 내 집, 우리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또 굉장히 강하죠. 서울에는 또 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 공유주택, 코하우징 같은 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더 이상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 어려워지거나 또 내지는 이제 핵가족화 되어서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 그 앞으로 대안으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하우징의 특징 뭐 있는데 장단점, 그러니까 뭐 어떤 거든지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그 너무 이렇게 획일적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조금 가구별로 맞춤 설계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고, 그리고 그 공용 공간을 활용하니까 오히려 집을 조금 더 넓게,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오히려 더 많은 공간을 넓게 공유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커뮤니티 형성하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의식,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의식 혹은 유대감, 이웃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정서적으로 굉장히 조금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니어 코하우징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일반적인 주택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일정 공간이나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주거단지가 코하우징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쉐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뭐 쉐어하우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코하우징하고 쉐어하우스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용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은 그냥 그 제가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뭐 덴마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일본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이 그 시니어 코하우징에 대한 관심을 더 먼저 가지게 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리 잡은 측면이 많이 사례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니어 코하우징의 뭐 특징, 뭐 특장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가격 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프라이버시와 그러니까 개인 생활과 공동 생활을 같이 혼합되어서 그런 것에 이제 서로의 어떤 장점들을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그 장점으로 드는 부분이 여기 네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주거, 이제 노인 주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하고의 다른 점, 차이점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여기 지금 일본의 예를 들어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그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요양원에서 짧게 이제 지내다가 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은 요양원에서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의료보험, 우리는 의료보험료를 요양원에서 보내면 요양원에다가 이제 의료보험료를 주는데, 우리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개조하는데, 그러니까 그 연세가 들어서 나이 많은 경우에도 주거에서 생활하기에 혹은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이제 공간을 개조하는데 의료비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하는 게 그 요양원의 의료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노인 부양 시설의 입주를 늦출 수 있는 거죠. 늦출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보면 사회적인 비용도 훨씬 지출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인이 점점 많아지는데 요양원 수가 거기에 또 못 미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하는 것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바꿔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같은 연배, 같은 그 동년배끼리 생활하면 훨씬 정서적으로나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노후 생활의 질이 훨씬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에서도 그 요즘에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쉐어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뭐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더 하게 됩니다. 오히려 젊은 층의 쉐어하우스보다는 아까 시니어 코하우징 쪽으로가 훨씬 더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아무튼 이 쉐어하우스도 그 서울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가긴 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월급의 뭐 30%를 집값으로 이제 그 렌트하는 비용으로, 그 월세 주는 비용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공간을 이렇게 쉐어하면서 그 주거비를 조금 절감하는 차원으로 쉐어하우스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이 그 주거라는 거하고 공동체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고자 해서 그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 짓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함께 제가 그 공동체라는 거하고 관련되는 단어들을 이제 한번 쭉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내지는 더불어 어떻게 해보자, 혹은 함께, 우리 함께 합시다. 뭐 우리는 동지입니다. 이렇게, 내지는 요즘에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도시도 마을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제가 요즘에 이제 농어촌 지역에 가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그렇게 또 한번 접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도 제가 이제 7월 8월 어촌 마을을 가봤는데요. 어촌 마을에 그 어르신들이 그 예전에 이제 노인회관이죠. 노인회관에서 하루에 한 끼 식사는 같이 하시더라고요. 와서 이제 점심 정도는 또 같이 하고 또 각자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마을에서는 그냥 점심만 그렇게 하는데도 어촌인데 이제 너무 경사가 졌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집으로 갔다 왔다도 힘들 때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어촌 계장님은 우리가 그냥 같이 모여서 그리고 항상 자식들이 그 연락이 안 되면, 그 어르신한테 연락이 안 되면 이 계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같이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생활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같이 생활하는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이죠. 거기서 뭐 생활도 밥도 먹고 뭐 잠도 자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농촌과 어촌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주민 공동체, 공동체 활성화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꼭 마을 공동체 하면은 이제 주민이 참여하거나 주민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한 개인이 내지는 예전에는 행정적으로 그 위에서 이제 내려가는 방식에서 지금은 이제 바뀐 거죠. 주민이 원하는 주민들이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공통으로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위에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또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 더불어서 잘 사는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참 모순이 있는 거죠. 사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하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끊임없이 더불어 같이 다 잘 살기를 바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치 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눴으면 합니다.